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이 시간은 최정원 선생님의 그 시간인데요. 최정원 선생님은 북한에서 의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실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의 마약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 마약 참 무섭습니다.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방관할 수 없는, 그냥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마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정원 선생님을 모시고 북한의 이 마약 범람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예, 북한의 마약 어느 정도로 깊이 스며드는 건가요? 일단 주민 차원에서는 전 주민이 이제는 한 번도 사용 안 한 주민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마약과 이제는 주민들 문화하고 이제 사회 문화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하나의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이면서 동시에 북한 보건의료가 열악하잖아요. 그걸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다 보니까 약도 없고 그걸 이제 일종의 의약품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상비약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북한의 권력층들에서 이 또 마약 중독 실태가 심각하다 그러던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중독은 최근 들어서 이제 외화벌이 이제 당 간부들, 행정 간부도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좀 권력이든 재물이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소위 북한판의 엘리트들은 이제 마약과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마약을 뇌물로 받든 돈으로 살 수 있든 어쨌거나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독자들이 제일 많은 계층은 아마 북한의 엘리트들. 엘리트 계층이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일반 생활고액지들 이런 서민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접근하기가 좀 여의치 않잖아요. 어렵다. 비싼가요? 비싸죠. 그러니까 필로폰. 필로폰 1g이 북한 내 가격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 1g이 이제 30불 정도. 30달러. 30달러. 지금 북한에서 100달러에 80만 원 정도 한다는데 30불이면 얼마예요? 38, 24. 24,000원? 24만 원. 24만 원? 아니, 한 달 월급이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일단 북한 사람들은 월급을 사는 사람은 없죠. 자기가 장사에 살기 사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거나 1g에 30불이라는 거는 대단한 가격이죠. 대단한 돈이죠. 그러면. 이게 심각하군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마약을 생산하고 보급하고 이제 유통하고 하는 것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했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죠, 이제. 그래서 이게 마약이 돈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때부터 제일 먼저 접었던 게 이제 군부입니다, 군부. 임명무력. 그러면 군부 안에도 마약 중독자가 많겠군요. 당연하죠.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 군부 생산자들. 그리고 외화벌이, 그다음 또 외화벌에 결탁되어 있는 엘리트들, 권력층들. 그렇군요. 그러면 김영철은 지난번에 왔던 김영철은 마약 중독 안 걸렸나요? 그건 모르죠. 걸렸을 가능성이 풍부하죠. 우리 최 선생께서 아시는 분 중에 고위층 중에 마약 중독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중독 걸린 사람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인민무력부 군의국 산하에 명신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외화부 회사가 있어요. 명신회사 들었던 것 같아요. 변상우라는 약사 출신인데, 변상우라는 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자 군사칭호 줬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외화부에 명신회사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로폰하고 헤로인
제조해가지고 이제 뭐 돈을 정말 북한 말로 표현하면 곽지로 목갱이를 긁어 모아줘요 진짜. 여기를 말하면 허미를 긁는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제 북한에 상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때 잘 나갔죠 북한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2006년에 수출당했죠. 마약 때문에. 그래서 수용소에 가 있고 가족이 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비밀이 새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통해서 어떻게 잘 나가니? 보니까 무슨 그 가족, 친척, 그 친구들 마약 뭐 비밀이 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 홈수가 이제 보상 안 된다는 그 제목을 지어가지고 수용소에 걷어넣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뭐 보혜사령부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혜사령부 잘 나갈 때니까. 그래서 보혜사령부 또 이제 그 김성훈이라는 그 사람도 약사 출신이에요. 주로 약사 출신들이 그래야 이제 실무사니까. 아하. 실무사니까 바싹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제. 그래서 그 김성훈이라는 약사가 또 이제 대사칭을 줘가지고, 그래서 군산까지 수상을 시켜가지고 이제 외압을 시켰는데, 그것도 이제 뭐 이제 그 히로뽕, 헤로인 생산해가지고 뭐 돈 뭐 장난 아니죠. 뭐 돈 쓰는 게. 그래서 김성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약 중독은 중독이지만은 그 북한에서 이중 영웅이에요. 이중 영웅. 돈을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그래서 그거 아세요? 북한에서 20만 달러 바치면 영웅이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옛날에 100만 불이었는데 이제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게 직업군에 따라 나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는 뭐 20만 불 정도가 아니지. 뭐 아마 몇천 받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중 영웅 칭호 받았는데 2002년도 북한에서 그 영웅대회 했을 때 김일성이가 김성훈이랑 직접 웃으면서 악수합니다. 아마 그 동영상이 나만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김성훈인 거죠. 김성훈이도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비밀 엄수 이런 제명 지어가지고 이제 비밀 누설 해가지고 수용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항상혁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고압설에 가까이 가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는 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전 지금 사망했지만 전 조선노동당 저 뭐야 그 중앙위원회 이소국 저 뭐야 저 전병호 군수 담당 비서. 군수 담당 비서죠. 그 사람이 외압을 제일 크게 했어요. 그래요? 그날에 막강히 했죠 전병호. 그 전병호 산하에 외압이 엄청 많았어요. 그 청진에도 그런 지사들이 많았는데 하나같이 얘네들이 마약 하는 거 마약. 그래서 다른 거 해서는 돈이 얼마 안 돼요. 마약을 해야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병호 산하의 숱한 위압들이 거의 다 마약을 다 손댔고 그걸에 숱한 위압을 벌여들였죠. 그리고 이제 저 호위사령부도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호위사령부. 그래서 호위사령부 산하에 청운산 회사랑 계셨는데 그 청진지사, 청운산 회사 사상 김일호라고 이것도 이제 거의 아마 2000년대 중반일 거예요. 그래서 한경북도 청진시 공항구역 수북동에 있는 어느 2층 상가에서 그 2층에다가 비밀리에서 생산 시설을 갖추고 마약 생산하고 유통하고 공급하다가 어디다 공급한지 아세요? 수남 관리소 소장을 시켜가지고 정치업소에서? 아니죠. 그 수남 장마당 소장을 여자였는데 그 당시 그 여자를 통해서 도당, 시당, 노민위원회 어쨌든 당, 행정 모든 간부들한테 뇌물로 이제 이렇게 이걸 한 거죠. 상납했군요. 그러니까 마약 상납이 상당히 심각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뭐 아마 김정일이 방침하고 내차 방침하고 또 이제 해가지고 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도금토소가 이제 이 생산하는데 치니까 마약이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1톤 800. 1톤 800kg 나왔습니다. 상당한 액수죠. 그래서 당시 북한에서 큰 사건이었죠. 근데 걔가 이제 호위사령부 소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외압을 해가지고 또 상납하고 위안을 상납하고 이렇게 했죠. 그랬군요. 그때 그 한국 뉴스에 나올 때 현영철 그 대장 그 총살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끄덕끄덕 졸아서 그 총살당했다고 이제 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마약에 좀 그렇게 돼 있었는데 마약을 못 해가지고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게 풀려서 이렇게 이제 졸다가
속살당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뭐 북한 상황에서는 뭐 비일비재한 현상 중에 하나여가지고 뭐 해님 처리가 그거 아닐까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이 마약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을 파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주변에다가 전염을 시켜가지고 그 한 사회를 파탄시키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주민의 한 25% 정도가 마약 중독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쯤 되는 거 아마 25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중독도 이제 뭐 심한 중독이야. 그런 그 단계가 있는데 아마 그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한 40%까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북한이 뭐 이 마약이 이렇게 범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범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있는 게 왜 있냐 하는 겁니다. 왜 있냐? 북한 당국이 마약을 아편을 재배하고 마약을 생산하고 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려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레 유통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또 그게 또 하다 보니까 돈이 되고 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 마약 실태 이것의 근원은 북한 체제에 있는 거죠. 북한 체제에 있다. 예, 그러네요. 그죠. 그러다 거기다 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북한 그 주민들이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약이 본의 아니게 북한 주민들이 중독자가 되고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악의 근원, 북한의 마약 실태를 봤을 때 이런 모든 악의 근원은 북한 체제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제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맑은 정신에는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미치지 않고 이걸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마약이라도 하고 지금 그 꼴보기 싫은 거를 안 보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어떤 그 고위층에 있는 이런 사람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직접 그 사람이 뭐 이러저러 한 건 아니고 대화 중에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해 보게 되면 제가 남한에서 보니까 남한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쓰레스 정책. 예. 아 그렇죠. 정부에 대한 불만, 반국가적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들이 있지만은 남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고상하게 뭐 스포츠 그렇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면 그런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쓰레스 정책의 일환으로 마약을 일정하게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딴 데 정신이 팔리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딴 데 정신이 팔려서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을 마약으로 일정한 정도는 의식을 몽롱하게 해가지고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는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체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넘지 않게 통제와 눈 감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 그 독재자들이 많이 쓰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3S인데 어떤 스포츠라든가 이런 스크린 영화라든가 스크린, 영화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열광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반감을 낮춘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마약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자, 참으로 악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망나니 집단, 이런 깡패 집단, 이런 쓰레기 집단을 비워하고 있는 이 남한 정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북한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한국의 종북들이에요. 종북. 그렇죠. 네. 이 종북들이 북한의 불망나니 같은 이런 깡패들에게 어떤 면책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면책권을. 큰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요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 방문해서 호찌민을 칭송하고 뭐 이랬다는데 참
참 이게 정말 삶은 소 머리가 웃다가 정말 뿌리매가 정말 터질 일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 지금 SBS에서 방송하기를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총에 맞아 죽는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의 그 정말 최악의 학점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탈북하는 겁니다. 그 진실을 오도하면 안 되죠. 아무리 북한이 편들고 싶어도 아무리 김정은을 편들고 싶어도 그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그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그 총에 맞아 엄마가 죽고 딸이 가서 울고 있는데 같이 가서 또 그 딸까지 총으로 쏘는 북한군의 영상이 화면에 잡혀서 좀 파문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인권이니 인도주의니 떠들 만한 그런 진보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은 진보 세력이 아닌 거죠. 맞아요. 네. 뭔가요? 탈보 세력. 그냥 기득권을 탐내는 그냥 기생충 세력이죠. 정답입니다. 기득권을 탐내는 기생충 같은 세력들이 진보 세력이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북한의 현실을 묵인하고 덮어주고 감싸고 옹호해주고 대변해주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준다 하는 것은 나아가서는 남한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한 국민들이 그래서 각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베트남이 그 지금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멘, 북부 예멘이 남부 예멘보다 잘 살았는데 연방대통령을 했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시글시글하고 내전이 일어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총성이 울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서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택동 칭송하고 그러니까. 호찌민 칭송하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자죠. 중국에 4천만 명 이상이 그 굶어 죽은 그렇죠. 대약진 운동이나 그리고 그 이상의 피해자가 나온 문화 대혁명, 또 베트남에서 보트피플 이런 사건들이 남한에서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현저런 파쇼 정권도 눈 덮어놓고 칭송하고 덮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조금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자유의 권리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